지금부터 시조짓기 전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조 시인 서관호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조짓기의 전 과정을 이해한다. 둘째, 시조의 형식에 담긴 가락의 흐름과 내용의 짜임새를 파악한다. 셋째, 부분별 반복을 통하여 숙달되게 한다. 시조를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시심을 잊고 있으면 시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심은 뭘까요? 첫째, 시를 좋아하는 마음. 둘째, 시를 쓰는 마음. 셋째, 내가 시인이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시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시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조를 암송한다든지 시조집을 읽는다든지 시의 소재를 연상하고 메모한다든지 시조를 쓴다든지 퇴고한다든지 시조를 암송하고 활용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것들이 모두 시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늘 시조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시심을 갖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조를 쓰기 위해서는 시조의 형식에 숙달되어야 합니다. 이 숙달되게 하는 방법은 좋은 시조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시조를 많이 암송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가락이 몸에 배어서 시상을 받아 적기만 하면 저절로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조를 많이 암송하면 시조의 가락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형식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시상이 흘러나올 적에 받아 적으면 저절로 시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촉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물의 최소 단위가 점 입자가 아닌 진동하는 끈이라는 물리학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진동하는 끈으로 사람의 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의 파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진동이기 때문에 진동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이 소리를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다음엔 좋은 작품을 많이 익히면 새로운 나의 작품이 창작된다. 이 모방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수많은 빼어난 작품을 몸에 담으면 새로운 내 것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최상의 창의성 훈련이란 말입니다. 내가 담을 때는 남의 작품인데 그것이 내 속에서 우러나서 새로운 나의 작품이 탄생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조를 쓰려고 하면 글감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글감을 선택할 것인가? 가령 어느 시간에 시조 한 수를 써봐라. 이렇게 했을 적에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 그것을 고른다고 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쓸 수가 없게 되겠죠. 미리 글감들을 목록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목록표에 보면 추상적인 것, 꽃, 사람, 뭐 우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쭉 써놓게 되면 딱 보면 그 중에서 무엇을 고르고 싶다. 이렇게 자기 속에 감동이 쌓여 있는 것부터 먼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 목록표를 만들어 놓고 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 목록표를 보완해 가면서 쓰고 싶은 글감을 골라서 쓰는 겁니다.
감동이 쌓여 있는 것부터 고르게 되고, 쓴 것은 영표 또는 빗금으로 지워가며 쓰면 되고, 한 번 쓴 것도 거듭하여 연작 시조로 쓸 수 있습니다. 가령 달 1, 달 2, 달 3 이렇게 계속해서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연작해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조를 쓰기 위해서는 항상 메모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핸드폰 메모장에 메모하기도 하고 집에 있을 적에는 컴퓨터 메모장에 메모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상, 말하자면 소재를 내 가슴에 녹여야 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시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수많은 생각을 해서 그 생각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시조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숙달이 되면은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적어 놓고 보아야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빠뜨린 것을 또 적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적어 보는 것을 생각나무 또는 생각 그물 그리기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동물, 음식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소재입니다만은 더욱 구체적으로 동물 중에서도 뭐 곤충 또는 곤충 중에서도 매미 이렇게 또는 음식 같으면 구체적으로 샌드위치 이 샌드위치는 어떤 음식인가 샌드위치에 관한 생각들을 쭉 적어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림을 생각나무 또는 생각그물이라고 합니다. 생각나무에서 가령 소재가 나무다 했을 적에 나무를 가지고 생각나무를 그려보게 되면 나무의 겉모습, 나무의 속모습, 나무가 하는 일, 나무와 사람의 닮은 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적어볼 수 있게 됩니다. 나무의 겉모습을 보면 계절에 따라 변한다, 산을 그림 그린다, 숲을 만든다, 한 자리에 산다, 이런 것들이 나무의 겉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서 한 자리에 산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쓴 시조가 동구박 정자나무입니다. 동구박 정자나무. 동구박 정자나무 고집도 세고 세다. 사람들을 찾아오라 한 곳에 버텨 섰다. 수백 년 묵묵한 고집, 수호신이 되었다. 그 나무가 한 곳에 뿌리박고 사는 것을 고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자나무는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한 곳에서 버티고 서서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오라고 고집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정자나무 밑에 모여서 놀기도 하고 정자나무와 함께 오랜 세월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정자나무의 고집이 그 자기 자신을 수호신이 되게 했다. 정자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처럼 버티고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상을 나무가 한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겉모습을 보고 쓴 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가 창작되고 연상을 하고 생각나무나 생각 그물이 그려지고 했을 적에 이제 시조를 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많은 소재 중에서 쓰고 싶은 것을 선택합니다. 아까 소재 목록표 중에서 가장 쓰고 싶은 소재를 선택하는 거고 그것을 관찰, 분석하여 생각나무를 그리게 되고 생각나무에서 가장 쓰고 싶은 시상 하나를 딱 골라서 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시조 형식으로 쓸 것인가
시조 3장이 맞물린 모행이 한 6가지가 있는데 그 모행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곁들일 것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꽃에 관해서 쓴다고 하면 거기에는 꽃만 있는 게 아니고 꽃 주변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도 있고 태양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 옆에 다른 식물도 있고 다른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른 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거기에 포함시켜야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작품이 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곁들이면 되는 겁니다. 주제를 생각하며 시조를 완성합니다. 시조는 세 개의 문장, 초장, 중장, 종장. 이 세 개의 문장은 각각 전구, 후구, 두 개씩의 구로 되어 있고, 요 구는 또 3음절 마디, 4음절 마디 두 개씩으로 분절되어서 12개의 분절, 그러니까 12 세그멘트. 시조는 3장, 6구, 12분절,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구조가 시조의 형식입니다. 이것이 맞물린 모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늘어놓기입니다. 동격의 세 개의 문장을 나란히 늘어놓는 방식입니다. 비슷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산뜻한 것, 중장에는 기발한 것, 종장에는 더 기발한 것,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더욱 멋있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봄비 먹으면 이라는 시조입니다. 풀씨가 봄비 먹으면 눈 트고 새잎 나고, 꽃씨가 봄비 먹으면 꽃 피고 향기 나고, 가슴이 봄비 먹으면 시인이 눈을 뜨고. 봄비를 먹으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세 가지로 늘어놓은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A1, A2 이렇게 써 놓은 것은 A 다 비슷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국어에서 동격의 문장이라는 겁니다. 겉모습이면 다 같이 겉모습이고 또는 뭐 그 무엇이든 간에 일정한 비슷한 문장을 세 개 늘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내려쓰기입니다. 초장이 중장을 낳고 중장이 종장을 낳는, 마치 냇물이 흘러내려가는 것 같은, 샘물이 솟아나서 시내를 이루고 그것이 나중에 강물이 된다든지 바다가 된다든지 그런 과정을 쭉 내려 써놓은 것입니다. 시간을 말하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형식의 문장 배치를 말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비오자 장독간에 봉숭아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이 생각의 과정을 차례로 적은 시조입니다. 다음은 묶어내기 모형입니다. A1을 묶어서 B로 만드는 겁니다. 건전지 백열 읽기, 양말 개기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양말 한 짝, 또 양말 한 짝, 이 양말 두 짝을 겹치면 양말 한 켤레가 되죠. 전구 한 개, 또 전구 한 개를 백열로 이으면 전등불이 되죠. 이렇게 대꾸, 서로 대응되는 두 개의 문장을 꽉 묶어서
한 개의 틀을 이룬 시조를 말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군인의 살구나무라는 작품입니다. 동네에서 제일 작은 집 군인의 오막살이, 동네에서 제일 큰 나무 군인의 살구나무, 밤사이 활짝 펴올라 대골보다 덩그렇다. 곰곰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초장과 중장 그리고 종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모양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외쳐쓰기입니다. 초장에서 사실, 주장, 명제 이런 것들을 내세워 놓고 중장과 종장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형식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어떠하다라고 해놓고 그 어떠한 이유를 중장과 종장의 차례로 밝히는 일입니다. 또는 사실이나 현상을 초장에 써놓고 중장과 종장에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풀어놓는 방식의 모양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저의 작품입니다. 작곡 중 제비들이 전깃줄에 작곡을 하고 있다. 마디마디 모닥모닥 음표를 그려놓고 음정을 조율하느라 지지배배 바쁘다. 작곡을 하고 있다. 초장에 현상을 적어놓죠. 그 작곡을 하고 있는 어떻게 작곡하고 있는지를 중장과 종장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진짜 마디마디 음표를 그려놓는 것이 처음에 작곡이고 그것이 소리가 잘 맞아야 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음정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업을 통해서 작곡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한국 시조 100인의 작품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지금 영어로 번역한 문장도 매우 한글 문장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길이가 매우 토막토막 짧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도 아주 매우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쓰는 시조도 지금요 작곡 중의 영문 문장처럼 이렇게 간결하게 쓰고 또 이것이 음악으로 소리가 리드미컬하면 가장 좋은 시조가 되겠습니다. 시조의 여러 가지 형식 중에서 뒤집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장의 한 시상과 중장의 한 시상은 서로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내용을 적음으로써 독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기 위한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초장과 중장 사이에는 그런데, 그러나 등의 접속 부사가 생략된 모습입니다. 초장의 시상 하나를 적고 나서 그와 반대되는 시상을 중장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중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예문을 보겠습니다. 중장에서 전환되는 시조의 예문입니다. 어떤 이유라는 시조입니다. 붕어빵 손술에도 일요일은 꼬박 쉰다. 아빠는 잔칫집을 세 군데나 가야 한대.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행복하다 하시며. 그러니까 일요일은 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아빠는 잔치집을 여러 군데 가야 하니까 쉬지 못한다는 말이죠. 초장의 내용과 중장의 내용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집기라는 겁니다. 다음 모형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종장에서 전환되는 모형입니다. 초장과 중장의
두 개 시상을 적은 다음에 종장에서 다른 내용 또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접속 부사는 초장 시상 다음에는 그리고, 중장 시상 다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거울이라는 시조입니다. 거울아, 너는 어찌 나만 보고 있는 거냐? 거울아, 너는 어찌 고칠 것만 비추느냐? 천만에 바라보시기에 비추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울을 본다기보다는 반대로 거울이 나를 보는 겁니다. 너는 어찌 나만 보고 있느냐 이거지. 또 너는 어찌 내 모습 중에서 고칠 것만 비추느냐. 그렇게 거울에게 두 번 물어보니까 거울이 대답하기를 아니에요. 천만에요. 귀하께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비출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장에서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다음 마무리 부분에 두 개의 슬라이드가 남아 있어요. 퇴고하기입니다. 첫째, 틀린 단어는 없는가 또는 틀린 문장은 없는가. 모국의 철자법이나 문장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시조의 형식에 합당한가. 셋째, 3장의 의미 구조가 탄탄한가. 말하자면 초장과 중장, 종장이 서로 주제, 한 개의 주제에 묶여 있지 않고 그 살아있는 벌레처럼 난업의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다면 시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똘똘 뭉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어가 뜻깊고 감각적인가, 그리고 주제가 뚜렷한가. 여기 하나 더 덧붙인다고 하면 더 재미있게 쓸 수는 없는가, 이런 고려도 해봐야 합니다. 시조는 문학이고 또 예술입니다. 그래서 멋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미있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재미있게 할 수는 없는가.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상하기입니다. 자기 작품을 마지막에 감상할 때도 그렇고 남의 작품을 처음에 딱 맞닥뜨렸을 적에도 이와 같은 순서로 감상해야 합니다. 첫째, 시조 3장의 의미 구조를 파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초장에는 무슨 내용이 쓰여있고 중장에는 무슨 내용이 쓰여있고 종장에는 무슨 내용이 쓰여 있어서 이것이 뭉쳐져서 무엇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말과 주요 시어를 숙지한다. 이 작품 전체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은 어떤 단어이며 또 중요한 시어들은 어떤 단어들이다. 그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 이 작품을 간추리는 겁니다. 세 번째, 가락에 맞게 소리내어 엎절해 본다. 이 시조는 노래시이기 때문에 형식 자체가 노래시이기 때문에 리듬이 잘 맞는지 그것을 엎절해 본다는 겁니다. 두세 번 엎절이며 내용을 암기한다. 아까 처음에 내용을 파악했고 그 다음에 리듬을 파악했기 때문에 세 번째 그것을 이제 한데 묶어서 그 몸에 배이게 하는 겁니다. 엎조리는 것이 몸에 배이게 하는 겁니다. 몸의 진동과 이 노래의 진동을 한테 섞는 겁니다. 주제를 생각하며 암송한다. 감상을 발표하며 공감한다. 시조 노트에 저장한다. 이렇게 해서 시조를 쓰고 퇴고하고 감상하는 데까지 대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